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책을 처음부터 이런 책을 쓰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저는 주로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성인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글쓰기 고민들, 뭐 글쓰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다 다루는 편이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예전에 우리 두 딸과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이 에피소드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그러면서 그냥 이걸 갖고 한번 책을 써보면 어떨까. 이게 꼭 뭐 성공한 경험이라고 할 수 없지만 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둘 다가 다 이제 이렇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죠. 사실 책을 쓰면 약간 좀 고통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책을 쓸 때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제가 워낙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잘 못 돼요.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이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폰에 이 구글 독스라고 하는 그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문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이 엄지보다 이제 글을 쓴 셈이죠. 그런데 이 글을 쓰는 동안에 좀 행복했어요. 예전에 이 어떤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이것들을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의 소산으로 지금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가 이제 탄생을 한 거고요. 이 책은 뭐 제목 그대로 이제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말과 글 앞에 또 읽기가 있겠죠. 읽기, 쓰기, 말하기에 대한 책들이죠. 왜 읽기, 쓰기, 말하기가 이제 중요한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왜 이 지금 특히 우리 집 현대사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말과 글의 중요성은 더 이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말과 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슨 독재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 때는 다 어떤 권력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다 어떤 국가나 또 조직이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다 이제 대화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이 책에서 말과 글의 중요성을 하나의 좀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 회사에서 어, 어떤 대기업의 이 중장기 발전 계획, 그 기업이 한 5년, 10년 내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제가 했었어요. 저희 회사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첫 작업으로 그 회사 대표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 의중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고 대표는 원래 인테리어 회사 출신이 아니라 그 그룹의 전자 부문에 아, 임원을 하던 사람이 이제 여기 사장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하산 인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룹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 인테리어 회사로 보낸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대기업 인테리어 회사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거의. 주로 이제 건설사와 상대를 해서 건설사가 어디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권을 따내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그걸 B2B 영업이라고 합니다. B2B 영업으로 업계 이해가 된 회사죠. 근데 그룹 본사에서 한번 이 어떤 아파트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이제 신축 물량은 급감을 하고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수요가 이제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B2B 시장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쇠퇴할 것이고 B2C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떠오를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룹사에서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고 이제 이 사장님을 보낸 겁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회사의 매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매장에 이제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 본 거죠. 그걸 우리가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는 겁니다. 우리 집에 지금 이 창호를 교체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쓰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매점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하더래요. 1등급을 쓰면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40데시벨까지 소음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등급을 쓰면은 가격은 싸지만 60데시벨밖에 차단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장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40데시벨, 60데시벨의 차이를 아는 고객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업계의 B2B 업자들끼리 이제 나누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회사의 어떤 경영을 혁신하고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를 바꾸는 데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 사장님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회의 때 이제 앞으로 매장에서 이 손님들, 고객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언어를 바꾸자. 1등급은 비싸긴 하지만 이걸 쓰면 도서관 정도의 분위기가 나오고 4등급을 쓰면은 5등급을 쓰면은 가격이 좀 싸긴 하지만 시끄러운 카페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 회사를 바꾸는 일이 결국은 언어를 바꾸는 일이었죠.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꿀 수 없고 행동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 뭐 글쓰기나 말하기가 주로 이제 뭐 작가나 저널리스트나 무슨 뭐 방송인이나 연설가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과 글을 잘 부려야만이 어떤 자기 삶과 또 직업과 이런 것들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시대라는 사실을 이 에피소드가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제 스스로가 이제 성장한 과정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떠올렸을 때 저는 이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의 이 칼럼이 굉장히 이제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첫 직장이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정말 피나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열쇠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불과 그 열쇠의 효용은 한 4년, 5년밖에 안 돼요. 아이는 또 다른 직업을 바꾸거나 또 다른 직장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평균 어떤 재직 기간이 한 4,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일을 한다고 치면은 많게는 한 8번에서 뭐 적게는 한 6번까지 계속 직장을 바꿔야 되고 그 사람은 계속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열쇠를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새로운 자물쇠가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열쇠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런 키를 우리가 마련하자. 우리가 이제 모든 자물쇠를 여는 키를 보통 마스터키라고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순우리말로는 곁쇠라고 합니다. 곁쇠. 바로 이제 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으면은 설사 우리가 다른 직장, 다른 직업을 가져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이 어떤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최희철 교수의 칼럼입니다. 근데 최 교수는 이제 그 곁쇠를 인문학과 과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문학과 과학을
젖세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뭐 이 최 교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오래된 전 세계 이제 뭔가 교육 선진국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문학과 과학만을 가르치는 뭐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 말로 뭐 자유교양대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을 만큼 이제 서구 교육에서 굉장히 그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중시 여기죠. 근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뭐냐? 결국 읽고 쓰고 말하기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의 말적기는 바로 읽고 말하고 쓰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바로 그것을 잘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이 책 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이제 모든 출발이 이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이제 인풋이고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행위는 이제 아웃풋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죠. 그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또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권을 잡았으면은 다른 책에 눈길을 주지 말고 그 책을 온전히 읽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나이 한 50대 초반까지 이 다독, 완독, 순차독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로잡혔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또 이 책보다 저 책 보고 그러면은 제 스스로 막 자책을 했습니다. 아우 나는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서 책 하나도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제 스스로를 자책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려면 이제 그 책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그냥 목차만 봐도 되는 책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책들은 챕터의 한 부분만 봐도 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뭔가 그 책을 절대시하지 말고 책의 어떤 컨디션, 그 다음에 나의 선호, 나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되게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네. 그러나 이제 어떤 것들은 정말 아주 정독을 해야 될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 둘째 딸이 고3이에요. 고3인데 이 고3의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제 둘째 딸이 노력하는 것만큼 또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어요. 네가 되게 고3이라서 바쁘고 뭐 주말에도 계속 학원 나오고 있던 거를 알지만 아빠랑 일주일에 1시간만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책을 읽자. 근데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서로 소리 내어가면서 천천히 읽어보자.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처음엔 딸이 아빠 제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에 또 더구나 이렇게 짐을 하나 더 이렇게 얹어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제 되게 좀 아빠가 서운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다시 이야기했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가 하는 공부에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어쩌 보면은 네가 지금 하는 공부의 효율성. 그러니까 너는 지금 소화력이 부족해. 소화력이 부족한데 뭔가 이제 이 급한 마음에 막 이것저것 막 먹고 있는 거야. 먹지만 소화가 되지 않아. 이런 걸 아빠가 너의 어떤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이거는 너의 소화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소화력이 커야 네가 고생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너의 어떤 성적을 올리거나 혹은 너의 어떤 지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른 책이 뭐냐면 호프 자런이라고 하는 이렇게 미국의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랩걸이라고 하는 이제 뭐 에세이라고 자전적 에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과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호프 자런의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골라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은 보통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를 읽어요. 이제 딸이 한 페이지 읽고 저 한 페이지 읽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이게 파생되는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호프자런이 태어난 곳이 미국의 미네소타예요. 근데 이 호프자런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이 돼지 도축업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요. 네. 도축 공장에 다니거나 뭐 그거와 연관된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 호프자런은 이제 또 노르웨이에서 자기 조상이 노르웨이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출신이 왜 미네소타에 왔지? 또 미네소타는 왜 이렇게 돼지 도축업을 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딸한테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주는 이제 일단 미국의 아주 중북부에 해당돼서 엄청 추운 땅이에요. 1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한 5, 6개월밖에 안 되는 겨울이 아주 긴 동네죠. 근데 여기에 한 200년 전에 이제 북유럽에 대기근이 듭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쪽에 대기근이 들면서 이쪽 사람들이 이제 대거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에 이제 어지간하게 좋은 땅들은 이미 이제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미리 이민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갈 데가 이제 미네소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와서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네.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결국 이제 가장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좀 3D, 그러니까 싫어하는 업종을 결국은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도축업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에는 이 미식축구팀이 있는데 이 미식축구팀 이름이 이제 바이킹즈예요. 바이킹즈. 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또 뭐 이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여호와가 이제 이 어느 날 이삭을 이 번제물로 그러니까 태워서 이렇게 신한테 바치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약의 이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얘기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한 5장을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서 엄청나게 풍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글링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막 찾는 겁니다. 찾고서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저도 이제 우리 딸들하고 스마트폰 갖고 많이 싸웠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뭐 시간 제한을 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포기해서 방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못했냐면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고 아이들이 무슨 뭐 이렇게 주로 우리 딸들은 이제 웹툰 많이 보고 뭐 유튜브나 SNS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독서와 연결해서 이렇게 어떤 지식과 정보를 찾는 도구를 쓸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처음 이렇게 한 거죠. 딸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거가 내가 죄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지식과 생각을 높여가는 독서의 행위와 이렇게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저는 아주 이제 저도 만족스럽고 딸도 만족스럽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책에서 스마트폰과 싸우지 마라. 스마트폰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지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지는데 이 아이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거든요. 그 스마트폰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 스마트폰과 공존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에 이 스마트폰을 연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자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아이들이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독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독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요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어떤 지식과 어떤 생각을 이렇게 연마하는 그런 수단이죠. 그런데 사실 21세기는 이 책으로서만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식, 경험, 통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을 읽는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그것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야 할 세상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추체험 혹은 이제 설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책에만 있지 않아요. 게임에도 있고 SNS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있고 무슨 이 팬클럽도 있고 덕질도 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보세요. 왜 게임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자, 책은 이야기가 고정되어 있죠. 그죠?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설정한 회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게임은 뭐예요? 게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 이 상황에서 A를 선택할 건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훨씬 더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뭐 게임 중독이라는 말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는 꼭 그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특히 지금 21세기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주도성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더 열정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아이가 이 게임을 이를테면은 제대로 이렇게 그, 그걸 게임을 통해서 뭔가를 삶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안목과 이런 것들을 부모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게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삶을 앞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꼭 독서만 갖고 이렇게 어떤 아이의 삶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게 이렇게 무조건 강요하거나 거기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그런 어떤 독서에 대한 이제 좀 기존 통념들을 좀 다 깨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도 사실 제 딸들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책 읽기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하면서 이제 얻어진 그런 결론입니다. 조금 더 이제 어떤 독서를 더 이렇게 좀 밀도 있게 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슬로 리딩도 좋고 또 요약하기도 있고 또 그 어떤 서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 주인공 역할 바꾸기랄지 이렇게 좀 더 그냥 정해진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 좀 독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이 말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의 최소 요건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 장난감 사줘. 끝. 아이들은 용건밖에 말하지 않죠. 그죠? 아이들은 근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부모도 근거를 묻지 않습니다. 부모는 yes, or와 no 이것만 얘기를 하지 너 왜 장난감을 가지려고 하지라고 묻지 않아요. 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했다고 쳐보세요. 계속 용건만 말하면 이제 부모는 들어주거나 들어주지 않거나 이렇게 성장했다고 쳐보세요. 얘는
누군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정 내에서는 설득하지 않아도 자기 요구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수용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라고 하는 이제 뭔가 이 다른 가정과 다른 사회로 나가고 또 취직을 해서 또 직장을 간다고 쳐보세요. 거기서 용건만 말하면은 다 들어줄까요? 절대 들어주지 않죠. 그죠? 거기서는 항상 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안 되잖아요. 설득을 잘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항상 아이가 어떤 용건을 이야기할 때 근거를 물어봐요. 너 왜 장난감이 필요하지? 그럼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왜 장난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가 설득해야 되는구나. 이 설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가 이제 키워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어떤 이유와 어떤 여러 가지 이 논리와 또 뭐 사례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마 두갈식, 미갈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결론 주장이라는 말보다 용건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주장을 앞에 이야기하면 두갈식, 뒤에 얘기하면 미갈식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은 두갈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거꾸로 미갈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부모가 두갈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이미 이제 부모는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우월적 지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해버리면 이제 이미 아이의 입이 닫혀지고 그리고 그 결론 자체가 아이한테 어떤 압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제 조심스럽게 아이의 컨디션과 아이의 반응들을 살펴가면서 용건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그런 화법이 필요하고요. 그런 아이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이렇게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서로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위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도 비대칭이고 여러 가지 그런 위치의 차이를 보완해주는 그런 어떤 대화법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쓰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 울렁증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초등학교의 일기 숙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써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일기를 꼼꼼하게 보죠. 그래서 전부 빨간 펜을 써. 맞춤법 틀린데 다 잡아주죠. 심지어는 선생님이 아이보다 아이 생활을 더 잘 알아요. 야, 이거 아니잖아. 자, 이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기를 써간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을 쓴다고 하는 행위는 이렇게 끝없이 지적질을 당하는 일이구나. 근데 분명히 나의 일인데, 왜 선생님이 그 내 일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네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글쓰기의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일생을 뭔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기보다는 계속 누군가한테 지적받는 짓이고 그게 결국 직장에 와서 보고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전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물렁증이 심한 바로 이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맞춤법을 하나 더 잘 알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춤법, 그다음에 어휘력, 문장력, 뭐 문법, 표현력 이런 것들은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글쓰기에 대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글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독서를 하면서 요럴 땐 요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요건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초반부터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결국 이제 글쓰기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맞춤법을 막 지적해주고 표현력을 지적해주는 것이 그 아이의 발전에 오히려 퇴행을 시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낌없이 칭찬을 해야 된다. 너 정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썼네라고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해 줄 때는 이제 그냥 이 어떤 두루뭉술하게 칭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야겠죠. 그죠? 너는 되게 표현력이 좋아. 이렇게 구름의 모양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 펜보다 이제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글쓰기 어떤 한계 문제점이 뭐냐면 그 글쓰기에서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꼭 어떤 뜬구름 얘기를 끌어들이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끌어당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의 명문들을 보면은 다 자기 이야기예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 다 자기 이야기죠. 오바마가 이제 그 미국 민주당 전당대에서 예스 위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에 존 케리 그 지지연설을 하면서 이제 예스 위켄이라고 하는 그 명연설을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삶의 이야기로부터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모든 글씨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또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단한 이야기를 쓴다기보다도 평범한 이야기를 거기서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혁범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범한 것을 혁신해서 성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인. 평범한 사람을 혁신시켜서 성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글쓰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흔한 것을 낯설게 보거나 새롭게 봄으로써 또 자세히 봄으로써 전혀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뇌가 이 가운데 변연계와 이 가장자리에 심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변연계가 바로 이제 인간의 감성, 의지, 결정, 동기부여를 이제 관장하는 뇌 영역이거든요. 심피질은 이성, 논리, 추론, 분석 이렇게 뭔가 좀 고등한 능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심피질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변연계가 결정하고 심피질은 너의 판단이 맞아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성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인간의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정념이 바로 감성이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변연계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심피질에 작용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변연계에 작용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밍웨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show, don't tell. don't tell. 설명하지 말고 show, 보여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꾸 쓰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하고 무슨 공원에 가서 공원에 보이는 거를 마치 이 그림에서 사생하듯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글쓰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독자 중심의 글쓰기. 이 독자 중심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쓰기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독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있으니까 항상 상대방의 표정도 읽고 반응도 읽고 그래서
청자 중심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을 쓸 때는 독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컴퓨터만 보고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독자를 생각하면서 이 독자에게 최적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알게 해줘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의 글에 독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최초의 독자가 누가 될까요? 바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단톡방이나 가족 블로그를 통해서 바로 이제 아이가 독자를 생각하는, 즉 즉자적 태도에서 대자적 태도로 이 글쓰기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꿀 필요가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태도가 바로 이제 이 상대의 마음을 읽는, 저는 최고의 리터러시는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어떤 텍스트나 뭐 이런 거에 한정되어 있는데, 문해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이런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뭐 내용을 마무리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미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자세한 것들은 또 여러분들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읽는데 그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이걸 해보니까 정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러시면은 주변에 많이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네. 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 야, 뭔가 이제 저는 책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뭐 교양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해봤던 거를 이제 또 이렇게 그 책 속에 방법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꼭 해보시고, 그리고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AS 요청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건 틀린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꼭 갖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